흔히 한국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만년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한시도 외세 침입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이겨냈다는 말인데요. 외세 침략이 연중 행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몇 시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강자를 탄생시키기도 했고 강자를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침략과 정복, 동맹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만이 존재했던 힘이 곧 정의였던 세상이었죠. 외세 침입은 한국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조차 강성했던 시기를 지나자 침략이 아닌 방어에 몰두하다 결국 멸망했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던 중국도 만리장성을 쌓아야 할 만큼 침입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와 발해 시대에는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는데요. 수나라와 당나라의 압도적인 대군도 고구려의 뛰어난 전략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고 고려시대의 병란도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활약하며 외국과의 교류를 꽃피웠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불을 바탕으로 개인 군대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영지를 구축할 정도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으로 불리며 동북아를 주름잡던 장보고를 왕으로 부르는 것은 실제로 왕위에 올라서가 아니라 해상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를 누비던 장보고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해 한중일 삼국 역사서에 모조리 등장하는 유일무이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외세 침입에 늘 시달렸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직전 왕조가 유교의 나라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라, 고구려, 고려는 전통적으로 무를 숭상한 국가였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문, 즉 전쟁터 장군보다 글을 쓰는 선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은 공자맹자하면서 떠드는 이론, 철학, 관념의 국가였고 정쟁은 있을지언정 앞장서서 타국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국가 간의 국경 분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였고 외세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크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뿐입니다. 다만 조선 말기 일본의 식민 통치는 한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900번 넘게 침략받은 불굴의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스스로 약자의 이미지를 더 씌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국가를 정복해 중국처럼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단순히 침략과 고난의 역사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력보다는 필력이 우선시됐던 부세나라 조선은 기록이라는 특별한 무기를 통해 역사를 보존했고 이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기록 때문에 이탈리아가 크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역사 기록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왕인 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사 472년의 역사가 이 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는 이, 즉 사관은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과 주변 관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사초를 만들었는데 이 사초는 사관들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왕조차저 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됐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사초를 읽어본 왕은 없었으며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조차도 본인의 사초가 아닌 아버지의 사초를, 그것도 문제가 된 부분만 신하가 베껴온 것을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악의 선례로 남아 왕이 사초를 확인하는 것을 절대 금기로 여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왕이 서거하면 실록청을 설치해 모든 기록을 모아 실록으로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선조실록, 정조실록 등으로 불리는데요. 전 세계를 둘러봐도 500년에 걸친 기록을 남긴 왕조는 없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실록, 대청역조실록은 고작 296년에 불과하고 황명실록도 260년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명의 왕, 472년 동안 이어진 방대한 기록입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간섭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는 조선왕조실록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며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조선의 기록문화가 독보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단순히 왕조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천문학, 자연재해 등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아 학술적 가치가 대단한데요. 그런데 1604년 놀라운 기록 하나가 실록에 등장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 9월 21일 밤하늘에는 갑자기 이제껏 본 적 없는 별이 반짝하고 등장했는데 이는 선조실록 178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며 금성 외의 모든 행성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일 동안이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신비로운 별은 뱀주인 자리에서 폭발한 초신성이었는데요. 태양보다 거대한 별이 생의 마지막 순간 폭발하며 강렬한 빛을 내는 현상을 초신성이라 부릅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은 수명이 끝날 때 폭발하며 강렬한 빛을 내는데 이를 신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항성은 마지막 폭발 역시 거대하기 마련이라 빛의 크기도 훨씬 크기 때문에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초신성은 워낙에 희귀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계에서 인간의 눈으로 관측된 것은 1600년대가 마지막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04년 10월 9일 북이탈리아에서는 밤하늘에 어떤 항성보다도 밝은 별이 하나 관측됐는데 천문학 거장 요하네스 케플러는 10월 17일부터 프라하에서 관측에 착수하죠. 그는 뱀주인 자리의 발부분에 있는 신성이라는 책을 이용해 1년을 바쳐 이 천체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이 별에는 케플러 초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보다 이 별을 더 먼저 관측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선조실록입니다. 선조 37년 1604년 10월 13일부터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기록이 남아있죠. 최초로 관측한 날짜도 케플러보다 4일 앞섰고 기록도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 천문학계에서는 케플러의 초신성에 대한 연구에 선조실록을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렇게 항성이 아닌 갑자기 나타난 별들을 객성, 즉 손님별이라 지칭했는데 이 객성은 현재로 보면 해성, 신성, 초신성 등입니다. 이 초신성을 처음으로 관측한 10월 13일부터 이듬해 4월 23일까지 7개월 동안 약 130회에 걸쳐 초신성에 대한 관측 기록을 남겼는데 거의 매일같이 밝기, 크기 등을 목성이나 금성과 비교해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기록이 케플러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유럽은 날씨가 흐려 2-3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신성 초기 가장 밝은 시기의 기록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덕분에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정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케플러의 기록으로만 보면 이 초신성은 유형2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선조실록의 기록을 더하면 이는 유형1로 확실히 판명됩니다. 유형 1은 태양처럼 비교적 작은 항성이 수소 핵융합을 마친 뒤 폭발하는 것이고 유형 2의 초신성은 태양보다 8배 이상 큰 별이 마지막 순간 폭발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선조실록의 기록은 케플러 초신성이 유형 1임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왕조실록에서 케플러 초신성 기록을 찾아낸 최초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1966년 중국 천문학자들이 서울대 규장각에서 이 기록을 발견한 후 서양 천문학계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작 국내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1997년 고등과학원 원장으로 부임한 김정욱 박사에 의해서 소개됐죠. 비록 외국에서 먼저 주목받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새롭게 평가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만을 기록해둔 조선왕조실록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따분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가진 정확성과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사관은 독립성과 비밀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왕이라도 사초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고 비밀이 보장되는 이러한 제도가 실록의 진실성을 높여주었는데요. 비록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해 1900년대 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개의 사고에 각각 한 부씩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정족산과 태백산에 보관된 실록을 경성제국대학에, 적상산에 보관된 실록은 창경궁에 각각 보관시켰고 오대산 실록은 도쿄제국대학으로 반출했다가 1923년 간토대지진 때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실되지 않은 74권 중 27권은 1932년 국내로 돌아왔고 나머지 47권도 각계각층의 노력 덕에 2006년 국내로 반환됐는데요. 조선은 칼로 대표되는 물을 숭상하는 대신 붓으로 대표되는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재해, 농업 생산량, 유행병, 정치적 사건,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까지 포함해 방대한 사실들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물을 숭상한 다른 국가들이 영토를 넓히는 데 집중할 때 조선은 후대에 물려줄 진실과 교훈을 담는 데 집중한 것이죠.
만약 전쟁을 선택해 타국을 침범하는 일을 일삼았다면 우리가 아는 많은 국가들처럼 전쟁에 패배해 그 죗값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조선은 500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모든 걸 기록해둔 덕분에 현재 우리에게는 기대할 미래도 있고 기억할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